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다카하시 에리카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일본 최대 민영 방송사에서 20년 가까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기자라는 직업에 매료되었고 졸업 후 곧바로 방송계에 입문하면서 속보 경쟁 속에서 수많은 뉴스를 다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맡아왔고 덕분에 자국에 대한 자부심도 깊어졌습니다. 일본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문자 체계 역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수천 개의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일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와 지성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 현장을 누비며 세계 경제를 취재했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시선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송회의에서 한국 관련 아이템이 올라올 때면 일본이 따라야 할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 역시 그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한 수 아래라는 편견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는 어린아이용 그림 문자 같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도 한 번도 스스로 배워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삼각김밥을 고르려다 텅 빈 진열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물류 지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뉴스에 등장한 일본 전역 삼각김밥 품절 사태라는 자막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 한글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믿어온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도쿄의 한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편집국 막내인 나카무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 보셨어요? 한국산 쌀 직구 방법이랍니다. 그것도 한글로요. 화면을 보자 정말 검색어 순위에 익숙지 않은 한글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수많은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고 각종 링크와 구매 후기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취재를 요청하자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루 평균 300개가 넘게 팔리던 삼각김밥의 입고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제조사에서는 쌀 원재료 가격이 2배로 뛰어올라 생산을 멈춘 상태라고 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막론하고 삼각김밥이 동시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식사 대안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산 쌀 구매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어가 아닌 한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핑몰, 댓글 등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혹은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신호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태는 복잡해지고 동시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검색하고 블로그 글을 읽으며 구매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일부가 지금 조용히 한국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리카야, 큰일 났어. 식당 쌀이 다 떨어졌는데 도매상에서도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대.
우리 가족이 40년 넘게 운영해온 이자카야는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단골 가게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요리해드리며 손맛으로 가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절망과 무력함이 묻어났습니다. 쌀값이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식재료 공급도 중단되면서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방송에서 다루던 물가 불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산 쌀 직구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대부분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기에 자동 번역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현상이 보였습니다. 댓글 작성자들이 직접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한글 자판 배워요. 한글이 더 빠르고 쉬워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령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블로그에는 75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낸 첫 한글 문자 이야기가 올라왔고 이제 손자랑 매일 소통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쌀 품절이라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디지털 언어, 문자 체계, 나아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깊은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한국산 쌀 직구 사이트들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페이지 전체가 한글과 일본어로 정갈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품종 설명부터 결제, 배송 추적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후기란에는 일본 각지의 소비자들이 남긴 경험담이 쏟아졌고 그중 다수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써보니 생각보다 쉽네요. 이런 글들 속에는 단순한 구매 만족을 넘어서 새로운 언어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한계에 부딪혀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일본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트에서는 일본 고객을 위한 전용 고객센터와 상담 채널까지 운영 중이었고 일본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상하고 있었던 듯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준비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속도였습니다. 주문 후 실제로 상품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6시간 이내였으며 품질 문제로 인한 클레임 비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본 소비자들 스스로 한글 사용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 번역이 아닌 실제 한글을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수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시스템이 일본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또 일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빠르게 입력된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자로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각각 한글과 일본어로 입력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20대 후배 나카무라가 참여했고 우리는 같은 문장을 한글 자판과 일본어 자판으로 각각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로는 약 9초, 일본어로는 무려 27초가 걸렸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조합해 입력해야 하는 일본어 시스템의 복잡성이 실시간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미 수많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글 자판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유튜브에서는 한글 자판 배우기 콘텐츠가 인기 급상승 영상에 올랐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한글 자판으로 더 빠르고 간결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용성 면에서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체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층까지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한글을 배우면 스마트폰 조작이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경로당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자판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실습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하루 만에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에게 매일 안부를 전할 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이며 삶의 가능성을 여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이 단지 외국어가 아닌 일본 사회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임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전라북도 완주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한국의 농업 혁신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내를 맡아주신 김현수 박사는 디지털 농업 전문가로 한국 정부의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를 기획한 분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론이 자율적으로 날아다니며 농약을 분사하고 있었고, 토양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은 온도, 습도,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중앙통제실로 전송되어 대형 모니터를 통해 3D 지도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의 상태뿐 아니라 날씨 예보, 시장 가격까지 종합 분석해 자동으로 재배 계획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다음 작기 추천 품종과 예상 수익률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농민은 버튼 한 번으로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고, 모든 작업은 디지털화되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웠던 건 한국 농민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 시스템 도입 후 15% 이상 증가했고, 농약 사용량은 40%나 절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성을 동시에 잡아낸 결과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비교 통계에 따르면 일본 농업의 디지털화율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었고,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농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후계자 부족은 농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었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표면적인 보조금 정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농민의 실제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농민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었고, 그 차이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량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주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 경쟁력과 더불어 유통 시스템, 고객 대응, 그리고 언어적 접근성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쌀을 수입하게 된 건 단지 물가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취재 후 돌아온 저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며 관련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이었는데, 최근 3년간 무려 30% 가까이 늘었고, 일본은 그 주요 수출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뿐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통망, 고객 응대, 사용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 소비자들을 위한 환경을 완비해 두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수입 대체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전환으로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던 뉴스 채널 영상에 일본 소비자들이 남긴 댓글을 분석해보니 한글 주문 시스템이 더 쉽다, 일본어보다 빠르게 처리된다는 평가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한국 업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일본 내 긴급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에 맞춘 UI 개편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민첩성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와 호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국립어연구소 사토 아키코 교수의 공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해 발생한 고령층의 사망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3,000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소개된 것입니다. 병원 예약 실패, 재난 문자 미확인, 약국 앱 사용 미숙 등이 원인이었고, 사토 교수는 그 근본 원인으로 복잡한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한글 기반의 디지털 교육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시스템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령층의 존엄성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문자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도 큰 감정의 전환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저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내 첫 한글 디지털 교육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사이타마시의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사토 교수가 직접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7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함께 한글 자판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중 84세의 야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처음으로 보낸 한글 문자 "잘 지내니?" 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되며 감동을 자아낸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한글 디지털 교육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글 교육을 받은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급상승했고, 디지털 사기 피해가 40%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였습니다. 이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글 기반 디지털 교육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생 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공동으로 전국 3,000여 개 지역에 한글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대형 통신사와 전자업체들 역시 한글 UI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기업과 언론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한글을 외면하던 주요 방송사들이 이제는 한글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하며 그 변화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송 중 한 편에 출연해 지금까지 취재해온 내용들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고, 제 메일함과 SNS에는 "나도 배워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도 한글을 배우고 계시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까지도 실용성과 효율성에 주목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시작했고, 학교와 기업에서도 한글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가 체감하고 수용한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디지털 한글 교육 사업의 성공 이후 일본 사회 전반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은 국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글과 디지털 포용 국제 컨퍼런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85세 국문학자 야마다 교수님이 직접 연단에 올라 어머니의 유언장을 낭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놀랍게도 한글로 쓰여 있었고 야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쉬운 글자로 너에게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어렵고 복잡한 문자가 가로막은 내 진심을 이제는 이 글자가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강당은 숨죽인 채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은 곧바로 전국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자란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통로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마다 교수님은 이후 전 재산을 기부해 디지털 소통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일본 각지의 고령층을 위한 한글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 소식은 WHO와 UN의 디지털 포용 가이드라인의 사례로 등재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언어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역시 방송 촬영 중 한 시청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배우고 난 뒤 아버지와 처음으로 감정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글로 문자 보냈더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답장을 주셨어요. 짧지만 따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제 마음도 함께 울컥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 한 글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촬영에서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